시어머니가 완전 호구야. 교통사고 당했다고 연기만 했는데 집안일 다 해주고 있어. 헐 대박. 그럼 너는 뭐 해? 나? 침대에서 넷플릭스 보고 배달음식 먹고 있지 뭐. 시어머니는 모르고. 당연하지. 완전 순진해.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진짜 믿고. 근데 양심에 안 찔려? 뭔 양심.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잖아. 미리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김순희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작은 한옥에서 혼자 살던 제 평온한 일상이 산산조각 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5년째 홀로 지내온 저에게는 매일이 고요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작은 마당의 화분들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랄까요. 하지만 그런 예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호라는 글자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아들은 주말에 안부 전화를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죠. 여보세요, 민호야? 엄마, 큰일 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리고 다급하고 마치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끼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수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연이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꽃처럼 예쁜 아이였거든요.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다쳤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목과 허리에 충격이 와서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손끝 하나 까딱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24시간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한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무서워할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 병원이야? 아니요, 집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게 좋다고 하셔서. 그런데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의젓하던 아들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났어요. 회사에서는 뭐라고 해? 그게 다음 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부장님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승진시켜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빠질 수가 없다고. 하지만 수연이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아들의 고민이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정말 며칠만 와서 수연이 좀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만요. 그 순간 저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픈 며느리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아들의 마음, 그리고 승진을 앞둔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이해가 됐거든요. 무엇보다 수연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지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준비해서 갈게. 정말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수연이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엄마가 와주시면 정말 든든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들을 챙기고 아픈 사람에게 좋다는 꿀과 인삼도 가방에 넣었어요. 혹시 몰라 수연이가 입을 수 있는 편한 옷들도 몇 벌 준비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걱정이 됐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아플까, 많이 무서워하고 있을까. 교통사고라니,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제 딸처럼 생각했거든요. 친딸이 없는 저에게 수연이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어요.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어수선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거실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하던 며느리답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아픈 상황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민호야, 엄마 왔다. 엄마, 정말 빨리 오셨네요. 아들이 방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밤을 설친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심한 다크서클에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습을 보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지 짐작이 갔어요. 수연이는 어떻게 지내? 지금 방에서 쉬고 있어요. 아직도 많이 아파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고 하니까.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수연아, 나왔다. 침대에 누워있던 수연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뭔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많이 아프니? 네. 목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의 얼굴을 보니 정말 아픈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표정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돌봐줄 테니까. 빨리 나아야지. 그날 저녁 저는 수연이를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였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부담 없는 음식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연이는 몇 숟가락 뜨다가 먹을 수 없다며 수저를 놓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입맛이 없어서. 괜찮다. 아픈데 어떻게 밥맛이 나겠니? 조금씩이라도 먹으려고 노력해봐.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혹시 수연이가 밤중에 뭔가 필요하면 바로 도와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밤늦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엌 쪽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였어요. 혹시 수연이가 물을 마시러 나온 건가 싶어 살짝 눈을 떠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착각인가 보다 하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하면서 저에게 몇 번이고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계시니까 안심이 돼요. 수연이 좀 잘 챙겨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니까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수연이를 위한 음식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선의로 시작한 이 모든 일이 거대한 거짓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용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들네 집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과 가장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련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될 거라는 것도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들네 집에서 며느리를 돌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픈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가장 먼저 의심스러웠던 건 수연이의 식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여드린 죽이나 미역국은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밤이 되면 뭔가를 먹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처음에는 목이 마르거나 간단한 간식을 먹는 정도인 줄 알았어요. 수연아, 밤에 뭔가 먹고 싶으면 말해. 내가 준비해 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입맛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부엌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이가 냉장고 앞에 서서 뭔가를 꺼내 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제가 아침에 사온 치킨을 맛있게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수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아픈 사람이 치킨을 먹어도 되는 거니? 이건. 갑자기 너무 속이 쓰려서 뭔가 기름진 걸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몸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수연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이 방 청소를 하던 중에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어요. 침대 밑에서 배달음식 용기들이 나온 것입니다. 치킨, 피자, 떡볶이. 온갖 자극적인 음식들의 흔적이었죠. 그것도 하나둘이 아니라 일주일치가 넘는 양이었어요. 이게 뭐지? 혼자 중얼거리며 용기들을 정리하다가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끓여드린 전복죽이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한 숟가락도 먹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해준 음식은 단 한 입도 먹지 않으면서 몰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은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여러 장의 서류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첫 번째는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교통사고가 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것도 코 성형과 눈 성형을 동시에 예약한 거였죠. 두 번째는 백화점 VIP 회원 혜택 안내서였습니다. 수연이가 지난달에 명품 가방과 옷을 수백만 원어치 샀다는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는 고급 스파 멤버십 가입 확인서였습니다. 그것도 월 이용료가 50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이게 다 뭐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움직일 수도 없다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더군다나 아들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들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수연이의 핸드폰 메모장.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시어머니 낫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메모였습니다. 1단계 교통사고 연기하기 마이너스 완료. 2단계 시어머니 집으로 오게 하기 마이너스 완료. 3단계 가정부처럼 부려먹기 마이너스 진행 중. 4단계 시어머니 돈 빼먹기 마이너스 준비 중. 5단계 진명에 넘겨받기 마이너스 최종 목표. 더 읽어내려가니 구체적인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병원비 명목으로 돈 요구하기, 집안일 전담하게 만들기, 죄책감 이용해서 더 많은 것 요구하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는 정말 바보야. 어머님 앞에서는 나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랑 같은 마음이잖아. 시어머니 돈 상속받는 것도 찬성했으면서.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아들까지 이 모든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바보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수연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어요.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이었는데
언니, 나 진짜 꿀 빨고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완전 호구야. 교통사고 당했다고 연기만 했는데 집안일 다 해주고 있어. 헐 대박 그럼 너는 뭐 해? 나? 침대에서 넷플릭스 보고 배달음식 먹고 있지 뭐. 시어머니는 모르고. 당연하지. 완전 순진해.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진짜 믿고. 근데 양심에 안 찔려? 뭔 양심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잖아. 미리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더 읽어내려가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민호 오빠도 이 계획 알고 있어.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내가 설득했지. 헐 남편도 공범이야? 응 시어머니 집 팔면 5억은 나올 건데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 사자고 했더니 바로 찬성하더라고. 완전 막장 가족이네. 그러게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착해서 가끔 미안하긴 해. 그래도 5억이면. 맞아, 5억이면 양심 따위는 팔 수 있지. 메시지를 읽는 동안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며느리가 그리고 제 아들까지도 저를 이렇게 우롱하고 있었다니. 그때 갑자기 수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뭐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청소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머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수연이의 관심 있는 목소리, 걱정하는 표정.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조금 피곤해서 그래. 어머님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말 죄송해요. 가짜 미안함, 가짜 걱정. 모든 것이 연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수연이와 나누는 대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수연이 상태는 좀 어때요? 응,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 오늘은 죽도 조금 먹었어. 거짓말이었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표정조차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이 머릿속을 뱅뱅 돌았습니다. 성형외과 예약서, 명품 쇼핑 내역, 그리고 그 끔찍한 메모와 카카오톡 대화.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건 제 아들까지 이 모든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니.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저도 만만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고. 하지만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수연이는 여전히 아픈 척 연기를 했고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치밀한 계획을, 저를 우롱하는 마음을,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리는 탐욕을 말이에요. 제가 발견한 것은 수연이의 작은 거짓말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음모의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선사해 주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수연이와 민호의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뻔뻔해지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마치 저를 완전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수연이의 태도 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저를 하인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으로 삼계탕 끓여주실 수 있을까요?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보양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님, 제가 누워만 있다 보니 피부가 너무 거칠어졌어요. 혹시 백화점에 가서 좋은 스킨케어 제품 좀 사다 주실 수 있나요? 어머님, 친구가 문병 오기로 했는데 집이 너무 어수선해 보여요. 대청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구사항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모두 명령조였어요.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어머님, 오늘 오후에 친구들이 집에 올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친구들이 걱정해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럼 내가 음식 준비를 해줄까? 정말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친구들이 어머님 음식 솜씨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수연이의 얼굴에 스친 미소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전, 갈비찜. 손님 접대용으로 손색 없는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궁금증과 두려움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수연이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수연이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 여성들이었는데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수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얼굴이 좋아졌네. 아픈 사람 같지 않은데? 그러게, 완전 꿀 피부인데? 혹시 무슨 관리 받았어? 친구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다던 사람이 꿀 피부라니요? 하지만 수연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집에서 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가 봐. 어머님이 정말 잘 돌봐주셔서. 그때 한 친구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와, 집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너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해? 아, 그건 어머님이 다 해주셔서. 완전 짱이야, 우리 어머님. 수연이가 저를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마치 애완동물을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날라다 주며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거리낌 없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연아, 시어머니랑 살기 힘들지 않아?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아니야, 생각보다 괜찮아. 어머님이 워낙 순하셔서. 그래도 간섭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전혀.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셔. 음식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그때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완전 좋네. 공짜 가정부 생긴 거잖아. 맞아. 그것도 월급 줄 필요도 없는.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을 뻔했어요. 공짜 가정부라니. 월급 줄 필요 없다니.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근데 수연아, 진짜로 교통사고 당한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희들 정말 궁금하구나? 그냥. 너 워낙 연기를 잘해서. 그때 수연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가짜야. 뭐? 진짜로. 친구들의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부엌 문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미쳤다. 그럼 지금까지 어머님을 속인 거야? 응. 그런데 너무 잘 속아 넘어가셔서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별로 안 느껴져. 헐. 그럼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수연이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 이 집이 누구 거인 줄 알아? 너희 집 아니야? 아니야. 어머님 집이야. 그것도 부산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 있는 한옥이라고. 땅값만 해도 5억은 넘을 거야. 친구들이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5억. 진짜?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운 거야. 어머님이 워낙 착하시니까 잘 부탁하면 나중에 상속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와. 수연아,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뭐가 무서워?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받는 거지 뭐.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계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었다니.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해?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 민호 오빠? 처음에는 반대했어. 그런데 내가 설득했지. 강남 아파트 사자고 하니까 바로 찬성하더라고. 남편도 공범이네, 완전. 그러게. 어머님 앞에서는 나를 걱정하는 착한 아들 연기하고 뒤에서는 나랑 같이 계획 세우고. 완전 이중인격이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웃음이 악마의 웃음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눈치 못 채? 아무리 순하셔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혀. 완전 순진하셔.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진짜 믿고 내가 부탁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셔. 진짜 호구야, 호구.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근데 양심에 안 찔려? 그래도 어머님인데. 처음에는 좀 그랬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잘해드리면 되는 거잖아. 지금은 투자라고 생각해. 투자? 지금 어머님께 잘해드리는 만큼 나중에 상속받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투자인 거야. 정말 소름 끼치는 계산이었어요. 제 선의를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들키면 어떡할 거야? 들킬 리 없어. 어머님이 워낙 순진하시니까. 그리고 설령 들킨다고 해도 내가 울면서 사과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분이셔. 수연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정말로 저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완전히 호구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긴 뭘. 어머님도 혼자 사시면서 심심하실 텐데 우리가 함께 살아드리는 거 자체가 효도 아니야? 그리고 집안일 하시는 것도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던데. 친구들이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수연아, 너 정말 무서운 애다.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뭘 못해? 별거 아니야. 그냥 아픈 척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야, 5억이야, 5억. 5억이면 우리가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잖아.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아들까지도 이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잠시 후 민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그는 완벽한 효자 남편을 연기했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수연이는 좀 어때요? 응, 친구들이 와서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 다행이네요. 친구분들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아픈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수연이가 워낙 좋은 분을 어머님으로 모셔서 부러워요. 민호와 수연이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저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소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연기였고 저만 혼자 속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방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연이와 민호의 대화, 친구들 앞에서 한 말들, 그리고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들에게 인생 최고의 교훈을 선사해 줄 때가 왔다고. 하지만 그들이 저를 완전히 호구로 본 것처럼 저도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에 대한 계획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만만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거짓과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수연이와 민호의 진실을 완전히 파악한 저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저를 속인 것처럼 저도 완벽하게 그들을 속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수연이는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척 연기를 했고,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챙기는 척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괜찮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제 대답에 수연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도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엄마, 저는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응, 알겠다. 수연이 잘 챙기고 가거라. 민호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첫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여보세요, 김 사장님이시죠? 저 김순희입니다. 아, 사모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우리 집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들하고 같이 살기로 해서요. 집이 너무 크니까 정리하려고요. 김 사장님은 제 집이 위치나 상태를 고려할 때 5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금매로 내놓으실 거예요? 네,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괜찮으니까 빨리 매수자를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금방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바로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었어요. 여보세요, 보험 사기 신고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며느리가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담당자는 제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고, 저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증거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성형외과 예약서, 명품 쇼핑 내역,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한 말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접수해드렸습니다. 조사팀에서 연락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현금으로 즉시 거래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요.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떠세요? 완벽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계약 날짜를 잡고 나서 저는 수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을 좀 가려고 한다. 어머님이 여행을요? 괜찮으실까요? 수연이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나왔어요. 저만 없으면 얼마나 편할지 생각하고 있는 게 뻔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몸도 좀 쉬고 싶어서. 너희들끼리도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어머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가짜 미안함이 가득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수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다음 주에 온천 여행 가신대. 정말요? 어머니도 쉬실 때가 됐죠. 좋은 일이네요. 민호의 표정에서도 안도감이 역력했어요. 얼마나 저가 부담스러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럼 우리도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 맞아. 진짜 오랜만이야. 두 사람이 나누는 달콤한 대화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곧 그 달콤함이 악몽으로 바뀔 텐데 말이에요. 주말이 지나고 드디어 운명의 월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아침상을 차렸어요. 오늘 여행 가시는 거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응, 3박 4일 정도 있다가 올 거야. 너희들도 잘 지내고.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수연이가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정말 완벽한 연기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속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럼 나가볼게.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가는 거였죠. 김 사장님 사무소에 도착하니 매수자가 이미 와 있었어요. 40대 정도의 깔끔한 남성이었는데 현금 거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확실하시죠? 한번 계약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네, 확실해요. 진행해 주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서 저는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껐어요. 수연이와 민호가 아무리 연락하려고 해도 받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새 집주인이 이사차와 함께 제 집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때 수연이와 민호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만 해도 통쾌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짐을 들고 들어오니까 당황했겠죠. 누구세요?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아, 오늘부터 여기서 사는 새 집주인입니다. 혹시 아직 이사 준비 안 끝나셨나요? 새 집주인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계약서에는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보여줬을 때 수연이와 민호의 얼굴이 어땠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집은 저희 집인데. 아니요, 오늘 오전에 김순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파셨는데요.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그때서야 두 사람은 상황을 파악했을 거예요. 제가 집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마 수연이가 가장 먼저 발악했을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 어떻게. 죄송하지만 저는 정당하게 매입한 거예요. 오늘까지 비워주시기로 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얼마나 분노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무렵 제 휴대폰을 켜보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 받아주세요. 어머님, 제발 연락 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우리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제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겠군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에 있을 보험조사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험조사관들이 수연이를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모텔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수연이가 어떻게 대처할지, 민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아마 조사관들이 찾아왔을 때 수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을 거예요. 김수연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보험조사팀입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조사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조사요? 무슨 조사 말이에요? 보험 사기 의혹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그 순간 수연이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신고했다는 것을 말이죠. 사기요? 저는 정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럼 병원 기록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사고 당일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진술해 주세요. 수연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애초에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조사관들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을 겁니다. 성형외과 예약서, 명품 쇼핑 내역,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해둔 친구들과의 대화까지. 이 모든 증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연이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김수연 씨 보험 사기는 중범죄입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수연이는 모든 것을 자백했을 거예요. 교통사고가 가짜였다는 것을, 저를 속였다는 것을, 그리고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는 것을 말이죠. 민호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수연이가 조사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 광경을 본 민호의 충격적인 표정이 눈에 선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편분이세요? 당신도 이 일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민호는 그제야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도 공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겠죠. 그날 저녁 저는 마침내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수연이에게 단 한 통의 문자를 보냈어요. 보험 사기는 중범죄란다. 내가 가짜로 아팠던 것처럼 이제 진짜로 아프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내 집에서는 이제 나 없이 살 수도 없게 됐고. 축하한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복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니까요. 보험 사기가 발각되고 집까지 팔린 상황에서 민호와 수연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모텔에서 하루 더 머물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일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복수의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허탈감도 느껴졌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들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틀 뒤 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확히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곳이었지만 그래도 민호와 수연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호와 수연이가 집 앞 길거리에 짐을 가득 쌓아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새 집주인이 그들을 완전히 내쫓은 모양이었습니다. 수연이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평소 화려하게 차려입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더러워진 옷에 헝클어진 머리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통쾌함과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저를 배신했다고 해도 여전히 제 아들과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때 수연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수연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게 달려왔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차마 눈을 제대로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수연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어요. 과거의 거만하고 계산적이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절망적인 한 여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도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니?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생각해봐.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연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규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지금 어디서 자고 있어? 찜질방이요. 돈이 떨어져서 내일부터는 그것도 못 갈 것 같아요. 민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제 아들이 길거리에서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단 따라와. 저는 그들을 근처 작은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치 숙박비를 미리 내줬어요. 이것도 마지막이야. 일주일 안에 너희들 갈 곳을 알아서 찾아.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을지. 갚을 생각하지 마. 그냥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그날 밤 저는 혼자 모텔방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복수는 완료되었지만 왠지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함만 가득했어요. 며칠 뒤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연이가 혼자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머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수연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진실해 보였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저는 수연이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의 선의를 이용해서 제 욕심만 채우려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고 후회돼요. 수연이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과거의 가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되돌려지는 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변하고 싶어요. 어머님처럼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 수연이가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제가 요즘 알바하면서 번 돈을 기록한 거예요. 어머님께 갚을 돈을 모으고 있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아주 작은 금액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루 5만 원, 어떤 날은 3만 원. 정말 푼돈들이었지만 그 작은 금액 하나하나에 수연이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전단지도 돌리고 손 닿는 일은 뭐든지 해요. 어머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요. 수연이의 거친 손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 명품만 만지던 그 손이 이제는 노동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돈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해야겠어요.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수연이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과거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지내? 오빠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어머님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자기가 어머님을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네. 그리고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놀랐어요. 이혼이라니 왜? 저희가 함께 있으면 계속 과거의 잘못된 기억만 떠올라요.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연이의 결정에서 저는 진정한 성숙함을 느꼈어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려워도 옳은 길을 선택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독거노인분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봉사활동을? 네. 제가 어머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분들을 도우면서 제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는 수연이의 새로운 시작을 도왔습니다. 복지관에 연결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줬고, 가끔씩 만나서 힘든 일은 없는지 안부도 물어봤어요. 민호도 몇 번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수연이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연이의 얼굴은 진정한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과거의 가식적인 미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복지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수연이와 민호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희 다시 만나게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요. 두 사람의 얼굴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과거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 다시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정말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요. 저는 그들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이 났어요. 길고 긴 시련 끝에 진정한 가족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해야 한다. 물론이에요, 어머님. 저희는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수연이와 민호의 작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작은 전셋집에서 셋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큰 집은 없지만 진정한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수연이는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 민호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는 법이더군요. 그 모든 배신과 고통이 있었기에 저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